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은 로드 엘라님의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운동 생리와 좀 관련된 그런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드 엘라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자, 지방의 공급이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비타민 흡수,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흔히 다이어트 시에는 고단백, 저탄수, 거의 무지방 식사 위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 시 지방 섭취에 대해서, 그리고 근성장에 있어서 지방 섭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이어트와 그 다음에 지방 섭취,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성장과 지방 섭취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게 좀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제 굶는 것이 다이어트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굶었던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고,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병원까지 신세를 졌던 우스운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개념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라는 개념이 다이어트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중 감소를 위해서 주로 이제 실시하는 것이 보통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일반적인 그런 다이어트는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닭가슴살 다이어트. 그 다음에 고구마 다이어트. 그 다음에 소고기 다이어트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연예인 다이어트.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다 공통점은 뭘 줄 수가 있냐면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사가 아마 대표적인 다이어트의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 보통 이제 베지타리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하는 베지타리안도 있고, 그 다음에 락토 베지타리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보 베지타리안, 이렇게 여러 가지 베지타리안들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리기드 베지타리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채식만 하는 거예요. 전혀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을 하는 사람들을 리기드 베지타리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락토 베지타리안이라는 것은 채식 위주로 하되 주로 이제 유제품을 곁들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오보 베지타리안이라는 것은 채식을 위주로 하되 주로 이제 계란 같은 거죠. 달걀과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하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죠. 리기드 베지타리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채식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단백질 결핍이 많이 오죠. 단백질 결핍은 결국 뭘 일으키냐면 면역성 저하를 일으켜서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락토 베지타리안이라든가 오보 베지타리안들은 유제품과 계란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채식주의면서 뭘 섭취하냐면 단백질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채식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채식만 해서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들을 곁들여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제 한국 운동영양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영양학회 뭐 이런 데서 한국인의 권장량을 비율을 되게 권장을 하고 있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그리고 단백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이 한 65%, 지방이 한 25%, 10% 뭐 이렇게 권장하기도 있고요. 65%, 20%, 15%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잘못 썼네요. 10%, 15% 여기가 단백질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방. 10%, 15% 여기 단백질, 지방, 단백질 이게 맞죠? 자, 여기에서 보면 지방의 섭취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드 엘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준다든가, 그 다음에 맛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신체의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신체 조직 구성하는 건 굉장히 많죠. 뭐 세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뇌와 뇌신경을 구성한다든가, 신경세포,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의 뭐 성분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세포막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면역 혈청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체온을 유지시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체의 뭐 쿠션 역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지방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섭취를 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냐면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체의 조성 가운데서 체지방의 비율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체지방이 총 체중의 15% 이상이 된 사람들은 굳이 다이어트 할 때 지방 섭취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지방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지방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지방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우게 될 때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탄수화물이 있어야만이 원활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울 때 탄수화물이 없으면 완벽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에 뭐가 생기냐면 케톤체라는 것이 생겨서 인체의 불안정 연소가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연소될 때 사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어느 둘 중에 하나 빼놓고 뭐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지방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 이 지방 섭취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포화지방은 주로 이제 동물성 식품에 주로 있는 지방이고, 불포화는 주로 식물성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에요.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포화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불포화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장점인데, 또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포화지방이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포화지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도 반드시 지방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올리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선 기름도, 이런 것들도 좋은 불포화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나 오메가6라는 것이 있죠. 리놀레산 3, 그 다음에 리놀레산 6, 그 다음에 다 아시는 DHA라든가 EPA. 다 이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지방의 종류이긴 해요. 따라서 이런 그 불포화 지방을 가급적이면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섭취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대사증후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재 체중이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면 그대로 60kg을 유지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지방이 예를 들어서 제지방이 한 50kg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예를 들어서 10kg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이어트 하면서 반드시 식품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지방도 떨어지고 체지방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지방을 55kg으로 늘리고, 그리고 체지방을 5kg으로 이렇게 줄임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지방을 키우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게 가장 현명한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근성장과 그러면 지방 섭취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요. 어쨌든 우리가 근성장과 관련돼서 많이 행해지는 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헬스를 하든 뭐 웨이트를 하든 간에,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성장기에 필요한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단백질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웨이트나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단백질 섭취를 과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질소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나친 단백질 섭취가 과연 성장이 다 끝난 성인들한테 근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미지수예요. 초보인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처음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하거나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된 보디빌더들한테 단백질의 섭취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성장을 하는데 단백질이 그렇게 큰 효과를 준다는 건 좀 미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숙달된 그런 보디빌더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스 알코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헬스와 같은 운동을 한 다음에 마시는 술이 근성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섭취도 하고 탄수화물 섭취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술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흡수한다든가 탄수화물을 흡수한다든가 지방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이런 영양소를 흡수하는 우선순위에서 뭐가 가장 앞서게 되냐면 바로 술, 알코올을 가장 먼저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흡수가 되면 우리 인체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운동 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근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물어보셨던 지방 섭취에 관한 거거든요. 자,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멀컵 같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단백질 합성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자극, 아시죠? 운동 자극을 줘서 근육에 손상을 입히고 상해를 입혀서 위성세포나 mTOR라든가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백질 합성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 섭취가 과다하게 되면 당연히 단백질의 합성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지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과 지방은 상당히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협조적인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육류보다는 주로 불포화 지방이 아까 함유된 그런 음식물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그 로드 엘라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 가운데서 다이어트와 지방 섭취, 그리고 근성장과 지방 섭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